회식 자리, 옆자리 선배가 슬쩍 묻습니다. 야, 너 연봉 얼마 받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죠. 손에 땀이 차고 목구멍이 막히고 얼굴만 화끈거립니다. 결국 어물쩍 웃으며 에이 그게 뭐 중요해요 라고 얼버무리지만 선배는 계속 파고듭니다. 왜 그래?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것도 못 물어봐? 여러분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또 당했구나. 소개팅 자리는 더 끔찍합니다. 상대방이 대뜸 묻죠. 부모님은 뭐 하세요? 집은 어디 사세요? 명절엔 친척들의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아직도 그 회사 다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래? 같은 질문 세례. 회사에선 너 요즘 열정이 없어 보이던데? 같은 은근한 디스. 매번 당하고 나서야 아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며 후회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상대방이 스스로 무안해서 입을 닫게 만드는 역질문 기술을 완전히 장착시켜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하고 품격은 오히려 높이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명심하세요. 무례한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는 건 스스로 내가 당신보다 아래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꼴입니다. 우리가 무례한 질문 앞에서 얼어붙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질문을 받으면 대답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학습된 거거든요. 선생님이 질문하면 대답해야 하고 부모님이 물으면 설명해야 하고 상사가 캐물으면 보고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까요. 질문은 권력이고 대답은 복종이라는 공식이 우리 뇌에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대답하는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무례한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사회적 서열 싸움에서 진 거거든요. 상대방은 질문하는 사람, 여러분은 해명하는 사람. 이 구도가 만들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품격은 땅에 떨어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대답이 아니라 역질문입니다. 격투기로 치면 카운터 펀치예요. 상대방이 던진 주먹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날카로운 주먹으로 되받아치는 기술이죠. 대답하지 않고도 상대를 얼어붙게 만들고 나의 품격은 오히려 높이는 무기입니다. 먼저 원리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 대답이 아니라 역질문이어야 하는가? 이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에요. 권력 구조의 문제거든요. 대화 심리학에는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레임은 말 그대로 틀이에요. 대화의 틀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주도권을 결정하죠. 핵심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질문하는 사람이 프레임을 줍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그 틀 안에 갇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연봉 얼마 받아?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이 질문이 전제하는 건 뭘까요? 첫째, 연봉은 공개되어도 되는 정보다. 둘째, 나는 너의 연봉을 물어볼 자격이 있다. 셋째, 너는 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전제가 질문 속에 녹아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3,500이요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방금 상대방이 깔아놓은 프레임을 100% 수용한 겁니다. 연봉은 공개되어도 되는 정보고 상대방은 물어볼 자격이 있고 나는 대답해야 한다는 걸 행동으로 인정해버린 거죠. 그 순간부터 대화는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3,500? 생각보다 적네? 또는 오, 많이 받네? 근데 일은 얼마나 하는데? 여러분은 계속 해명하고 변명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건 왜 궁금하세요? 라고 되묻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프레임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체스로 치면 체크메이트예요. 이제 질문해야 할 사람은 상대방이에요. 왜 타인의 연봉이 궁금한지, 그걸 물어보는 게 적절한 행동인지 설명해야 하는 건 상대방의 몫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해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하는 사람이 됐어요. 서열이 역전된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걸 설명 책임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원래 무례한 행동을 한 사람이 설명해야 하는데 대답해버리는 순간 오히려 내가 설명하게 되는 역설이 생기는 거예요. 역질문은 이 설명 책임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역질문하면 분위기 나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화를 내거나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라고 따지는 건 감정적 반응이에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상대방의 공격에 상처받았다는 걸 드러낸 겁니다. 이건 약점 노출이에요. 진짜 우아함은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미소를 띤 채 차분한 목소리로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스스로 무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칼을 뽑지 않고도 상대방이 무릎 꿇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무기, 의도 파악형 역질문입니다. 회사 회식 자리입니다. 옆에 앉은 타부서 과장님이 슬쩍 묻습니다. 김대리, 너 연봉 얼마 받아? 우리 부서랑 비교 좀 해볼까?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다들 술도 한 잔씩 걸친 상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이, 그게 뭐 중요해요. 비슷비슷하죠 뭐. 얼버무리는 겁니다. 이게 최악의 대응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지금 대답은 안 했지만 질문 자체는 수용했거든요. 이제 제대로 된 역질문을 써볼까요? 과장님이 너 연봉 얼마 받아?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미소를 띤 채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장님, 특별히 그게 궁금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목소리는 부드럽게, 하지만 눈은 정확히 상대방을 응시하면서요. 이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대답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거든요. 진짜 이유는 뭘까요? 호기심, 비교 우월감, 또는 그냥 선 넘기. 이 중 어느 것도 입 밖에 낼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에요. 과장님은 당황합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여기서 여러분은 한 번 더 꽂습니다. 제가 대답하면 과장님께 어떤 도움이 되실까요? 보이시나요?
상대방에게 질문의 정당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이제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 솔직하게 그냥 호기심이었어 라고 인정하며 물러서기. 둘, 비교해보려고 라고 대답했다가 더 큰 구멍에 빠지기. 어느 쪽이든 과장님은 자신의 질문이 부적절했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마디 비난도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무안함을 느끼고 물러서죠. 소개팅 자리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묻습니다. 근데 전 여자친구랑은 왜 헤어지셨어요? 이건 전형적인 사생활 침해 질문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이 물어볼 내용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바빠서요 같은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답 안 하면 뭔가 숨기는 것 같고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두려워서죠. 이제 역질문을 써봅시다. 상대방이 전 여자친구랑 왜 헤어지셨어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잠깐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궁금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부드럽지만 명확한 톤으로요.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거울을 들이대는 겁니다. 자기 질문이 얼마나 선 넘는 질문인지 스스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꽂습니다. 저희 만난 지 오늘이 처음인데 제 과거 연애사를 여쭤보시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이제 상대방은 완전히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예민한 질문을 했네요.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비난하지도 않았죠. 그냥 질문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례함을 스스로 깨닫게 만든 겁니다. 이게 진짜 우아한 대응이에요. 친구 모임에서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너 그 사람이랑 아직도 만나? 헤어지는 게 낫지 않아? 라고 물으면 조금 더 부드러운 버전을 쓸 수 있어요. 야, 그게 왜 궁금해?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은 아니, 그냥 네가 힘들어 보여서 걱정돼서 그런 거지 라고 물러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대답은 안 했지만 상대방은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해요. 의도 파악형 역질문의 핵심 문장들을 정리해 볼게요. 상사에게는 특별히 그게 궁금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동료나 친구에게는 그건 왜 궁금해? 어르신께는 그게 중요한 정보이신가요? 상황에 맞게 톤만 조절하면 됩니다. 효과는 뭘까요? 무례한 질문이 이상한 행동임을 상대방이 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 스스로 내가 이상한 질문을 했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무기, 정의 요청형 역질문입니다. 이건 좀 더 은밀하게 깎아내리는 공격에 쓰는 기술이에요. 팀 회의 시간입니다. 팀장님이 여러분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김대리, 요즘 좀 나태해진 것 같은데? 주변 동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요. 여러분의 심장은 쿵 내려앉습니다. 나태하다니?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변명처럼 들리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인정하는 것 같고. 여기서 정의 요청형 역질문이 필요합니다. 팀장님이 요즘 좀 나태해진 것 같은데?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나태함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요. 이 질문은 칼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태함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이거든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팀장님이 그냥 느낌으로 던진 말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준을 물어보는 순간 팀장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처리 속도가 좀...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어느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방어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도 않았죠. 그냥 명확하게 물어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팀장님으로 하여금 근거를 대라고 강제하는 겁니다. 만약 팀장님이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건 좋은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개선할 수 있죠. 만약 근거가 없다면 팀장님은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합니다. 아니,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말이야 라고 물러서게 되죠. 친구가 여러분의 옷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 옷 좀 안 어울리는 듯? 기분 나쁘죠. 하지만 뭐라고 대응해야 할지 애매해요. 정의 요청형 역질문을 써봅시다. 친구가 그 옷 안 어울리는 듯? 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어? 공격적이지 않게 진짜 궁금한 것처럼요. 친구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냥 색깔이 좀...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묻습니다. 색깔이 뭐가 문제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친구는 점점 말문이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느낌으로 던진 말이었거든요.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결국 친구는 아니, 그냥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서 라고 물러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네 취향은 아니구나. 근데 난 마음에 들어 라고 마무리하면 돼요. 회사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동료가 너 이번 프레젠테이션 좀 부족했던 것 같던데? 라고 말하면 어떤 부분이 부족했어?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다음에 개선할게 라고 되묻는 겁니다. 근거 없는 비난은 이 질문 앞에서 무너져요. 근거 있는 피드백은 여러분의 성장 기회가 되고요. 정의 요청형 역질문의 핵심 문장들을 정리해 볼게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세 가지만 외워두세요. 효과는 뭘까요? 근거 없는 비난을 논리적 대화로 강제 전환시키는 겁니다. 상대방의 미천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구체적인 근거를 대면 그건 유용한 피드백이 됩니다. 만약 근거를 못 대면 상대방은 스스로 물러서게 되죠.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이깁니다. 핵심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질문들을 던질 때는 반드시 침착하게 진심으로 궁금한 것처럼 물어야 합니다. 비꼬는 투로 물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기준인데요? 라고 비아냥거리면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미 진 거예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아, 그 기준이 궁금한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말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 말의 공허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필살기입니다. 침묵과 미소의 완성. 역질문을 던진 후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뭘까요? 바로 침묵입니다. 역질문을 던지고 나서 절대 먼저 말을 덧붙이지 마세요. 그건 왜 궁금하세요? 라고 물었으면 그 다음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불편한 묵이 흐를 거예요. 여러분은 그 침묵을 견뎌야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불편한 침묵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다가 침묵이 흐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먼저 말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질문을 던지고 나서 아,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이라고 덧붙이는 순간 역질문의 힘은 사라집니다. 대신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역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의 눈을 정확히 3초간 응시하세요. 미소는 띠되 눈빛은 흔들리지 않게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대답할 때까지요. 이 3초의 침묵과 눈맞춤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껴요. 자기 질문이 부적절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채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건데 뭐 그렇게까지 물러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아, 그냥 궁금하셨구나. 저는 개인적인 부분은 잘 얘기 안 하는 편이라서요. 또는 아, 그러시구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끝까지 우아했어요. 화내지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죠. 그냥 질문하고 침묵하고 미소 지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완전히 물러섰어요. 이게 진짜 품격입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대화의 주도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있어요. 무례한 질문을 받으면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더 날카로운 질문으로 되받아치세요. 그리고 침묵하세요. 상대방이 스스로 물러설 때까지요. 이 기술을 쓰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 더 이상 무례한 질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지죠. 역질문을 써먹을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게 돼요. 둘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한두 번 역질문을 당하고 나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선 넘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셋째, 여러분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화내지 않고도 선을 지키는 사람, 우아하게 대응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기술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역질문을 던지고 나서 괜히 미안한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무례한 질문을 한 사람이 사과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써먹어보세요. 회사에서, 모임에서 누군가 선 넘는 질문을 하면 딱 한 번만 역질문을 던져보세요. 특별히 그게 궁금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한마디만요. 그리고 3초간 침묵하세요.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해보세요.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겁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쉽게 물러서는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례한 질문에는 더 날카로운 질문으로 맞서세요. 대답하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하는 것, 그게 진짜 우아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절대 무례한 질문 앞에서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여러분 앞에서 얼어붙을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